안녕하세요. 개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환상게임 TVA를 다뤄볼게요. 편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해석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미주는 왜 무능할까입니다. 환상게임에 대해 얘기할 때 미주에 대한 평가는 주로 무능함입니다. 미주는 확실히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매일 유기만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주의 그 무능함 안에는 90년대라는 시대의 아픔과 아주 정교한 사회적 계산이 깔려 있는 걸로 보여요. 미주의 무능함이 어쩌면 90년대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였을 거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자, 시간을 1990년대로 돌려볼게요. 일본과 한국 모두 정말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버블 경제가 팍 터지면서 장기 불황에 들어갔죠. 한마디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도 미래는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사회를 덮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직선형 경로가 있었는데 그게 끊겨버리는 거예요. 이 불안한 시대에 등장한 게 바로 미주입니다. 당시 청소년들은 입시 지옥에 갇혀서 매일 능력으로 등급이 매겨졌잖아요. 너 몇 점이야? 어느 대학 갈 거야? 이런 질문에 숨이 막혔겠죠. 이때 환상게임은 아주 달콤한 판타지를 던져줍니다. 미주는 공부도 못하고 전략도 없지만 무녀로 선택받습니다.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선택받는 수사. 이건 능력주의에 지친 아이들에게 너는 스펙이 없어도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라는 엄청난 정서적 해방구를 주는 셈입니다. 작품 속에서 미주의 절친, 진아를 보세요. 공부 잘하죠? 판단력 냉철하죠? 딱 어른들이 좋아하는 이상적인 인재상이에요. 반면에 미주는 나부자에 가깝고요. 그런데 대중은 누굴 응원했나요? 대부분은 미주였을 겁니다. 엘리트주의에 지친 사람들은 진아처럼 완벽한 사람보다 나처럼 실수하고 부족한 미주에게 자신을 투영했습니다. 미주의 무능함은 시청자들에게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따뜻한 긍정의 메시지였던 셈입니다. 재밌는 건 미주가 무능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미주가 혼자 다 잘했다면 6이나 다른 칠성사들이 목숨 걸고 지켜줄 이유가 없었겠죠. 당신은 핵가족화가 심해지고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던 시기였어요. 미주의 무능함은 혈연을 넘어선 대리가족, 칠성사를 결성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됩니다. 입시 공부로 고립됐던 아이들에게 나를 무조건 지켜주는 7명의 오빠 혹은 형제가 생긴다는 건 그 자체로 최고의 기적이었겠죠. 마지막으로 미주가 진짜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미주는 감정적 유능함이 뛰어난 캐릭터예요. 남의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같이 울어주죠. 남의 기쁜 일에는 자신의 일처럼 좋아해주기도 해요. 지능만 따지던 사회에서 감성의 중요성이 막 대두되던 1990년대 중반의 흐름을 미주가 딱 보여준 겁니다. 칼을 휘두르는 근육보다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이 세상을 구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결국 한 줄로 요약하면 미주의 무능함은 90년대의 눈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미주가 답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절 우리에게 미주는 너는 공부를 못해도 운동을 못해도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고마운 친구였을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무녀는 왜 순결해야 하는가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주인공들이 사랑 못하게 하려는 만화적 장치 아냐?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엔 아주 깊은 일본의 민속학적 근거가 깔려 있습니다. 먼저 민속학적으로 무녀는 신이 내려오는 그릇 같은 존재예요. 요리시로라고 하죠. 그런데 신이라는 거대한 에너지가 몸에 들어오려면 그 그릇이 아주 깨끗하게 비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결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요. 속세의 인간과 깊은 인연,
그러니까 성적인 결합을 맺지 않은 완전한 공백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기운이나 감정이 섞이는 걸 케가레, 부정이라고 봤거든요. 그릇이 오염되면 신이 거부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케가레가 대체 뭘까요? 케가레는 일본 신토에서 유래한 용어로 일반적으로 부정함, 불결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기가 고갈된 상태를 뜻하기도 해요. 고대 일본에서는 성관계나 출산을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모되는 행위로 봤어요. 생명력이 폭발하는 순간인 동시에 무녀 입장에서는 신을 모셔야 할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최고의 정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금기시했던 겁니다. 실제로 작중에서 진아가 난 이미 더러워졌어 라고 절망하잖아요. 이건 본인 스스로를 신을 모실 자격이 없는 고갈된 상태로 규정해버린 거예요. 유심은 바로 이 심리적 틈을 타서 진아의 그 어두운 에너지를 충용을 부르는 힘으로 역용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무녀는 인간과 신, 현실과 이계 사이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한쪽에도 완전히 속하면 안 되는 깍두기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런데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지고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 무녀를 완전한 인간의 영역으로 확 끌어당기는 일이 돼요. 그럼 더 이상 경계에 서 있을 수 없게 되고 신과의 연결고리도 끊어지는 거죠. 결국 순결 유지는 경계성 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설정은 실제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일본 2세 신궁에는 이츠키 노미코라고 해서 국가의 안녕을 위해 평생 독신으로 신을 모신 황녀들이 있었거든요. 환상게임의 무녀들이 나라의 종망을 걸고 신을 부르는 건 이 역사적 실제에서 모티프를 따온 거예요. 즉, 무녀의 순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성스러운 희생의 증거였던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무녀의 순결은 성격이 보수적이어서가 아니라 신을 만나기 위한 의례적 조건이었던 거죠. 환상게임은 이런 민속학적 구조를 로맨스와 아주 절묘하게 결합시켰어요. 사랑이 신의 힘을 약화시키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큰 기적을 만드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말이죠. 세 번째 포인트는 신좌부 경쟁과 입시의 유사점입니다. 신좌부 경쟁은 사실 지옥 같은 입시 경쟁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먼저 이 신좌부라는 게 나라마다 딱 하나뿐이잖아요. 이걸 먼저 손에 넣는 쪽만 소원을 빌 수 있고 지는 쪽은 나라가 망하거나 흡수되죠. 이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상대평가 입시랑 똑같은 구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 정원은 한정되어 있고 내가 합격하려면 내 옆에 친구를 반드시 밀어내야만 하는 구조인 거예요. 완벽한 제로섬 게임이죠. 환상게임 제작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입시 실패는 곧 인생 종친 거다라는 강박이 엄청났습니다. 환상게임은 나라의 멸망이라는 극단적인 연출로 그 시대 수험생들이 느꼈던 낙오에 대한 공포를 시각화한 셈이죠. 재미있는 설정은 무녀가 소원을 이루려면 능력 있는 칠성사들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일종의 스펙 모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한 칠성사를 많이 보유할수록 소원을 빌 확률, 그러니까 합격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주인공들이 칠성사와 나누는 우정은 정말 아름답지만 냉정하게 시스템적으로만 보면 칠성사는 무녀를 합격으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해요. 입시를 위해서 취미도, 봉사활동도, 심지어 친구 관계까지 스마일 기록부형으로 관리해야 하는 그 압박감. 칠성사를 찾아 헤매는 미주의 모습에서 스펙 쌓기에 내몰리는 수험생들의 모습이 엿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경쟁의 배후에는 무녀들을 칙속으로 밀어넣은 거대한 어른들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주와 진아, 원래 둘도 없는 단짝이었잖아요. 그런데 칙속에서 적이 된 이유는
결국 각자가 속한 국가와 인간관계의 이익 때문이었죠. 부모님의 대리 만족을 위해 학원으로 내몰리며 친구를 경쟁자로 봐야 했던 우리 현실과 상당히 닮아 있어요. 특히 진아가 유심의 가스라이팅에 쉽게 넘어갔던 이유도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거든요. 입시 시스템이 아이들의 불안을 먹고 자란다는 걸 생각하면 유심은 그 시스템의 가장 사악한 상징일지도 모르겠네요. 부녀들이 그 고생을 하며 신저부를 찾는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소원이죠. 40만 불러내면 모든 비극이 끝나고 행복해질 거야 라는 믿음 말이에요. 이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다음 문장과 결이 같아요. 대학만 가면 살 빠지고 연애하고 인생 다 풀린다. 하지만 정작 사신을 불러낸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고민이 사라지진 않았죠. 미주가 동료들의 죽음을 견디고 자신의 행복을 유보하며 끝까지 달리는 건 미래의 보상을 위해 현재의 나를 지워버려야 하는 수험생들의 현실에 대한 비통한 은유라고 볼 수 있어요. 합격이라는 신화에 매몰되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포기하는 거죠. 결국 환상게임의 진짜 결말은 뭘까요? 신의 힘으로 대단한 성공을 이루는 게 아니었어요. 미주는 결국 칙팍, 현실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죠. 이건 입시라는 거대한 전쟁터에 갇혀있던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생각돼요. 시스템이 정해준 정답이 전부가 아니야. 책을 덮고 나서 너만의 삶을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이죠. 네 번째 포인트는 동성애 코드입니다. 90년대 일본 소녀 만화는 소위 미소년 미학이 절정이었던 시기였습니다. 선이 고운 남자들, 성별 경계가 흐릿한 비주얼, 그리고 동성 간의 끈끈하고 미묘한 유대감은 일종의 장르적 약속이었어요. 이건 실제 동성애 서사라기보다는 여성 독자들이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안전한 욕망의 분출구 역할을 했습니다. 환상게임은 이 문법을 아주 영리하게 가져왔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진아와 미주의 관계예요. 진아가 미주에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절친 수준을 넘어선 걸로 보이거든요. 진아가 유기를 좋아하게 된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면 유기가 좋아서라기보다 내 세계의 전부였던 미주를 뺏어간 존재에 대한 질투에 더 가까워요. 미주의 시선이 유기에게 향하는 순간 진아의 세계는 무너져 내린 거죠. 특히 진아가 흑화해서 미주를 공격할 때를 보면 연출이 굉장히 묘해요. 얼굴을 아주 가깝게 밀착하거나 은밀하게 속삭이는데 이건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차라리 망가뜨리겠어 라는 전형적인 얀데레적 동성애 코드의 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상게임에서 가장 진보적인 성 정체성을 보여준 유유입니다. 유유는 생물학적 남성이지만 사고로 죽은 여동생의 삶을 대신 살기 위해 스스로 여성의 길을 택한 캐릭터죠. 처음엔 유성을 짝사랑하는 감초 캐릭터처럼 나오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유유는 정말 진지하게 묘사됩니다. 단순히 여장 남자를 넘어 성별 이분법을 완전히 깨버리거든요. 나중엔 미주를 시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끼는 남자이자 친구가 되는데 이건 성별을 초월한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청룡 진영의 쌍둥이 유각과 유황 형제도 정말 파격적이었죠. 이 둘은 서로를 형제가 아니라 나의 또 다른 반쪽으로 여깁니다. 보통 로맨스 소설에서 쓰는 너 없이는 나도 살 수 없다는 식의 운명적 서사를 형제 관계에 이식해버린 거죠. 유각이 죽었다고 믿었을 때 유황이 보여주는 관계 어린 절규와 슬픔은 사실상 연인을 잃은 주인공의 통곡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작품 전반에 흐르는 양성적 매력도 상당해요. 예를 들어 홍남국의 황제 유성을 보면 황제로서의 위엄도 있지만 외형은 웬만한 여자보다 더 아름답고 섬세하게 그려지죠. 이런 중성적인 비주얼은 시청자들에게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묘한 설렘을 줍니다. 대표 빌런인 유심은 어떤가요? 유심이 주인공 유기를 대할 때의 거리감이나 신체 접촉 방식은
일반적인 적대 관계의 그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성적 긴장감을 유발해서 단순한 대결 이상의 퇴폐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죠. 이 모든 동성애적 코드는 은근하고 미묘하게 나타나요. 대놓고 표현하는 건 자중하는 느낌이죠. 그 이유는 1990년대 당시 만화 제작 환경 때문입니다. 그 시절엔 명확한 키워 서사를 전면에 내세우는 게 상업적으로 꽤 큰 리스크였거든요. 그래서 제작진은 명시하는 대신 암시하는 전략을 택한 거예요. 코드화된 형태로 여기저기 배치해서 아는 사람만 혹은 느낄 수 있는 사람만 느끼게끔 만든 거죠. 결국 환상게임이 지금까지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겉으로는 미주와 유기의 로맨스를 말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동성 간의 사랑, 진보된 성 정체성, 젠더를 넘어선 연대 같은 다층적인 감정들을 아주 촘촘하게 깔아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는 테일본과 롱랑 특급산입니다. 환상게임에는 동양 민속학이랑 도교 사상이 상당히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특히 극의 무게감을 잡아주는 테일군, 랑랑, 그리고 태극산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칠성사들이나 무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엄청난 포스로 등장하는 테일공입니다. 민속학에서 테일은 우주의 근원, 즉 북극성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모든 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작품 속에서도 테일공은 노골적으로 누군가의 편을 들지 않고 중간에서 시스템의 균형을 맞춥니다. 북극성이 하늘의 질서를 유지하듯 이 세계관의 절대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재미있는 건 무녀가 테일공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무속신앙에서 평범한 사람이 무당이 되는 임무 과정이랑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온갖 고통스러운 시련을 다 겪고 나서야 신령한 존재, 테일공을 만나 신의 물건을 받게 되죠. 즉, 미주가 테일공을 만난다는 건 단순히 퀘스트를 깨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성인식인 셈입니다. 다음은 테일공 옆을 항상 지키는 귀염둥이 랑랑입니다. 한국이나 일본 무속신앙을 보면 아이들의 영혼은 때묻지 않아서 신의 목소리를 가장 깨끗하게 들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랑랑이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영적인 순수함을 뜻하고 그러면서도 노인의 지혜를 가졌다는 건 늙지 않는 신선의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랑랑은 테일공의 어려운 말을 인간, 미주가 알아듣기 쉽게 번역해주는 심부름꾼이자 통역사인 거죠. 랑랑이 때론 엄격하면서도 친절한 이유는 이런 전령 역할을 수행 중이기 때문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수인 태극산입니다. 여기는 도교의 핵심인 음양의 조화를 시각화한 아주 특별한 공간이에요. 민속학적으로 태극산 수련은 동굴 속의 재생을 의미해요. 우리 당군 신화에서 곰이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을 먹으며 견디다가 사람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칠성사들이 외부와 단절된 태극산에서 자기 내면의 공포와 용기, 음과 양을 마주하며 진정한 힘을 각성하는 거죠. 결국 태극산은 옛날의 나를 죽이고 더 강력한 나로 다시 태어나는 사망과 부활의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 이름도 만물의 조화를 뜻하는 태극인 거겠죠. 여섯 번째 포인트는 칠성사 개별 능력 모티브입니다. 환상게임의 주역인 주작 칠성사 7명의 능력은 단순한 판타지적 설정을 넘어 동양의 사신신앙, 오행설화, 그리고 불교적 상징과 깊게 맞닿아 있습니다. 각 캐릭터의 이름과 그에 따른 능력의 모티브를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가장 먼저 우리들의 첫사랑, 유귀입니다. 유귀는 도구 하나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권법이 주특기죠. 유귀의 모티브는 별자리 중 귀수예요. 말 그대로 귀신이나 조상의 영혼을 관장하는 별이죠. 흔히 힘이 엄청난 사람한테 귀신 같은 힘이라고 하잖아요. 유귀의 신체 능력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넘었다는 걸 별자리가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던 그 절실함이 귀신 같은 생존력과 육체적 강함으로 나타난 겁니다.
다음은 홍남국의 아름다운 황제 유성입니다. 유성은 늘 화려한 검수를 보여주는데요. 이름에 들어간 성은 28수 중 성수를 뜻하는데 태양과 빛 그리고 국가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동양에서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왕권과 정의를 상징해요. 유성이 검을 쓰는 건 그가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지키는 빛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정치입니다. 아름다움과 멋짐을 동시에 지닌 유유. 가녀린 외모랑 달리 바위를 번쩍 드는 괴력이 으뜸이죠. 유유의 모티브인 유수는 버드나무를 상징해요. 버드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죠. 유유는 죽은 여동생의 목까지 사느라 마음속에 정말 큰 슬픔을 안고 있었는데 그 외유 내강의 마음이 밖으로 표출된 게 바로 그 초인적인 괴력인 겁니다. 부드러운 외모 뒤에 숨겨진 강인한 생명력을 뜻하죠. 삿갓을 눌러쓰고 상황을 지혜롭게 관찰하는 유정. 공간 이동부터 변신까지 못하는 게 없는 도사님이죠. 이름의 정은 우물을 뜻하는 정수에서 왔어요. 민속학적으로 우물은 이승과 저승 혹은 이쪽과 저쪽 세상을 잇는 신비로운 통로로 여겨졌거든요. 유정이 삿갓이나 망토를 이용해 공간을 넘나드는 능력을 쓰는 건 바로 이 깊은 우물이 가진 통로의 이미지를 그대로 능력으로 만든 거예요. 철부채로 시원하게 불을 뿜어내는 열혈 남아 유익. 유익의 모티브는 익수, 즉 주작의 날개를 상징하는 별자리예요. 유익은 정말 직관적인 편이에요. 주작 자체가 불의 새잖아요. 주작의 날개를 상징하는 유익이 부채, 즉 날개를 휘둘러 불꽃을 일으키는 건 주작이 하늘로 날아오를 때 생기는 거대한 열풍을 시각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말수는 적지만 묵묵히 상처를 고쳐주는 힐러 유진입니다. 모티브는 진수인데 수레의 뒷부분을 의미해요. 민속학에서 수레는 승무병사의 순환을 상징하기도 하죠. 유진이 손만 대면 상처가 낫는 건 멈춰가는 생명의 수레바퀴를 다시 굴러가게 도와준다는 자비로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의 조용한 성격만큼이나 깊은 생명의 무게를 다루는 능력일 셈이죠. 마지막으로 막내 유장. 어린 나이에도 엄청난 지능과 입세필 실력이 대단하죠. 유장의 모티브인 장수는 학문과 지식의 확장을 관장합니다. 유장이 피리를 불어 적을 교란하거나 전체적인 전략을 짜는 건 자신이 가진 방대한 지혜를 소리이셔 사방으로 확장시킨다는 의미예요. 공부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장수의 기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7번째 포인트는 타임 패러독스입니다. 환상게임에서 발생하는 타임 패러독스는 일반적인 SF 영화의 시간 여행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현실 세계와 사신천지서라는 가상세계 사이의 시간 흐름의 차이, 그리고 운명론이 얽히면서 기묘한 시간적 모순을 만들어냅니다. 이 기묘한 시간의 모순들을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시간의 비대칭성입니다. 주인공 미주가 책 속 세상에서 칠성사들을 만나고 전쟁을 치르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몇 달을 보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고작 몇 시간, 길어야 며칠밖에 안 지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패러독스가 생겨요. 미주는 책 속에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나이도 먹은 느낌인데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수험생 미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제작진은 이걸 책을 덮으면 시간이 동결된다는 마법 같은 설정으로 해결하긴 했지만 미주가 겪었을 심리적 나이와 실제 나이의 괴리는 꽤나 복잡한 타임 패러독스를 남깁니다. 두 번째는 사신천지서 그 자체의 모순입니다. 미주의 오빠가 도서관에서 동생이 들어간 책을 읽는다는 건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오빠가 읽고 있는 책은 이미 과거에 누군가 쓴 기록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미주가 책 속에서 내리는 선택에 따라 책 내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건 결과가 원인을 결정해버리는 운명론적 패러독스예요.
오빠가 책장을 넘기는 행위 자체가 미주의 문명을 겹치는 관찰자 효과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미 정해진 미래여야 하는데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바뀐다? 이 묘한 긴장감이 환상 게임을 단순한 판타지 이상으로 만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말과 연결되는 유기의 환생 이야기입니다. 작품 후반부에 책 속 인물인 유기가 현실로 넘어오잖아요. 이건 존재론적으로는 엄청난 패러독스입니다. 수백 년 전 과거, 그것도 책 속 가상세계의 존재가 현대의 인물로 환생해서 미주를 다시 만나는 거니까요. 과거의 인물이 미래의 남편이 된다. 이건 시간의 직선적인 흐름을 완전히 깨부수고 순환적 시간 구조를 만든 거예요. 시공간의 순서가 엉망진창이 됐지만 팬들은 이 모순을 보며 박수를 치죠. 이 말도 안 되는 패러독스를 가능하게 만든 건 논리가 아니라 사랑이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환상게임의 타임 패러독스는 과학적인 정교함을 따지는 장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시공간을 초월한 절실한 사랑 앞에서는 시간의 법칙 따위는 구부러질 수 있다는 로맨틱한 필연성에 집중하고 있죠. 이는 결과적으로 미주와 유기의 사랑을 더욱 신비롭고 감동적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여덟 번째 포인트는 OST가 장면을 이끄는 연출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OST는 단순한 배경음악을 넘어 화면의 연출을 주도하고 시청자의 심박수를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환상게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관련 연출 기법은 선행신호입니다. 말 그대로 음악이 대사나 상황보다 먼저 치고 나가는 거예요. 보통 중요한 장면에서는 캐릭터가 말을 하기 전에 음악이 먼저 깔립니다. 나 슬퍼요 라고 말하기 몇 초 전에 이미 슬픈 선율이 흐르는 거죠. 그러면 시청자는 무의식 중에 아, 이제부터 슬퍼해야 하는구나 라고 감정의 방향을 미리 잡게 됩니다. 감정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음악이 유도한 상태로 그 장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감정 가이드라인인 셈입니다. 재미있는 건 OST가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할수록 화면에서는 대사가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음악이 이미 인물의 슬픔이나 설렘을 120% 설명해주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 나 너무 행복해 같은 설명을 덧붙이면 오히려 몰입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감독들은 이럴 때 대사를 과감히 쳐내고 대신 캐릭터의 눈동자나 떨리는 손가락 같은 클로즈업 샷을 길게 보여줍니다. 음악이 흐르는 그 여백의 시간 동안 시청자가 인물의 정서에 깊숙이 침잠하게 만드는 전략이죠. 다음은 인서트송입니다. 에피소드 중간에 갑자기 가사가 있는 보컬 곡이 흘러나오는 연출인데요. 이건 애니메이션을 순식간에 한 편의 고퀄리티 뮤직비디오로 만들어버립니다. 대사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그 거대한 운명이라 벅차오르는 감정을 노래 가사에 실어 나르는 건데요. 언어의 한계를 돌파해서 시청자의 심장에 직접 메시지를 꽂아버리는 아주 강력한 한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음악 연출이 강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실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배우라면 미세한 표정 변화나 근육의 떨림으로 감정을 전달하겠지만 애니메이션은 작화라는 특성상 디테일한 연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족한 2%의 온도를 음악이 뜨겁게 채워주는 겁니다. 둘째, 반복 테마의 힘이에요. 특정 멜로디를 특정 관계의 상징으로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는 그 음악만 들어도 아, 이건 미주와 유기의 테마지 하고 그들의 서사를 한꺼번에 기억해내게 됩니다. 음악이 일종의 기억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90년대 고전 애니메이션들은 이런 경향이 아주 뚜렷했어요. 요즘 작품들은 감정을 좀 절제하고 세련되게 표현하려 한다면 90년대는 감정이 넘칠수록 진심이다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음악을 숨기지 않고 웅장하게, 때로는 과장될 정도로 명확하게 뿜어냈죠. 그 정서적 순수함이 지금 과거의 작품을 봐도
마음을 울릴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9번째 포인트는 가부장적 판타지입니다. 어릴 땐 그저 미주와 유기의 절절한 사랑에 울고 웃었지만 지금 다시 보면 좀 문제 있어 보이는 지점들이 꽤 보이거든요. 이른바 추억 보정 싹 걷어내고 보는 비판적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환상게임의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 미주는 명실상부한 세계의 중심이죠. 주작의 무녀이자 신의 매개자, 그리고 세계를 구원할 유일한 열쇠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상황을 해결하고 움직이는 건 누구인가요? 싸움은 칠성사, 즉 남성들이 다 하고 머리 쓰는 전략이나 미주를 지키는 것도 죄다 남성 캐릭터들 몫이에요. 결국 미주는 의미의 중심이긴 한데 정작 행동의 중심은 남성들이 꽉 잡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가부장적 판타지의 전형입니다. 여성에게 신성함이라는 왕관은 씌워주지만 실질적인 해결 권력은 나눠주지 않는 구조인 거죠. 가장 비판을 많이 받는 지점은 역시 미주의 캐릭터성입니다. 미주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스스로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유기를 외쳐요. 이런 수동적인 모습은 여성은 주체적인 영웅이 될 수 없고 항상 지켜줘야 할 대상이라는 낡은 고정관념을 강화합니다. 더 불편한 건 그게 긴장감을 높이려고 여성 캐릭터들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미주나 진아가 겪는 위기는 유독 성폭력 위협이나 신체 노출 같은 자극적인 상황과 연결되거든요. 이건 서사를 위한 장치라기보다 여성의 고통을 관음적이고 선정적인 도구로 소비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작품 속에서 무녀의 능력은 순결과 직결된다는 설정은 사실 잘못된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의 상징과 같아요. 여성의 가치를 오직 성적 경험용으로만 판단하니까요. 성폭력 피해를 본 진아가 스스로를 더럽혀졌다고 생각하며 흑화하는 과정은 사실 정말 위험하게 보여집니다. 사회적 낙인을 캐릭터가 그대로 내면화하게 만든 셈이죠. 작품 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중 잣대도 큰 문제예요. 남성 칠성사들이 연애를 하든 성적 경험이 있든 그들의 능력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오직 여성인 무녀에게만 정조라는 굴레를 씌우는 건 명백한 성차별적 판타지입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리는 미주의 민폐 설정도 짚고 넘어가야 해요. 계속 속고 배신당해도 미주는 이상하리만큼 무방비예요. 제작진은 이걸 순수함으로 포장하고 싶었겠지만 시청자 입장에선 개연성이 떨어져 보이죠. 결국 미주의 이런 학습 능력 부재 때문에 주변의 칠성사들이 불필요하게 희생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비장하게 말하자면 칠성사들의 희생이 미주와 유기의 사랑을 돋보이게 하는 슬픈 장식품처럼 쓰인 경향이 있어요. 개개인의 서사보다 주인공 커플의 감정선이 우선시되면서 조연들의 존재가 도구화된 거죠. 마지막으로 악역 유심에 대한 연출입니다. 유심은 정말 매력적인 악역이지만 그 매력이 독이 되기도 해요. 유심은 진아를 정신적으로 유gin한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작품은 마지막에 가서 그의 불우한 과거를 강조하며 시청자에게 유심도 사실 불쌍한 애야 라는 면면을 강요해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연출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유심과 진아의 관계는 사실상 심각한 가스라이팅과 학대 관계입니다. 하지만 환상게임 특유의 태폐적인 분위기로 이걸 치명적인 로맨스처럼 연출한 점은 지금 봐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결국 미주는 주작을 불러내고 세계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구조의 개혁이 아니에요. 기존의 신적 질서와 남성 중심의 보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징적 승리일 뿐입니다. 체제는 흔들지 않으면서 여성에게 중심의 자리만 내어주는 함정인 셈이죠. 환상게임은 분명 90년대의 욕망을 가장 솔직하게 투영한 명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시의 왜곡된 성인식과 상업주의를 그대로 품고 있기도 하죠.
추억은 아름답게 간직하되 불편한 지점은 예리하게 읽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고전을 대하는 가장 성숙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10번째 포인트는 일본 거품 경제 붕괴기에 핀 화려한 꽃입니다. 환상게임 연재 당시 90년대 초중반 일본은 거품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직후였어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만 가면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다는 공식이 깨진 거죠. 열심히 해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미주에게 도서관은 감옥이었고 사신천지서는 유일한 비상구였던 셈입니다. 미주는 현실에서 성적도 낮고 실수투성이에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공부 좀 해라 라고 잔소리 듣는 무능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책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세상을 구원할 주작의 무녀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얻습니다. 사회가 정해준 성적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 오직 존재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는 세계로 도망친 거예요. 이건 당시 입시 지옥에 갇혀있던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짜릿한 카타르시스였을 겁니다. 작품의 배경이 현대 도시가 아니라 고대 중국풍인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예요. 90년대는 디지털 기술이 막 쏟아져 나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완전히 상반되는 설정인 거죠. 삭막한 콘크리트 빌딩 숲에서 벗어나 화려한 의복과 신비로운 도술이 넘치는 이국적인 고전의 세계로 떠나는 것. 이건 당시 차가운 현실을 잊고 싶었던 사람들의 산미주의적 도피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황이 오면 사람들은 고립되기 마련이죠. 가족은 해체되고 각자 살아남기 바쁜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조건 없이 지켜주길 바라는 욕구가 커집니다. 그 욕망의 결정체가 바로 유기입니다. 유기는 돈을 엄청 밝히는 지극히 세속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목숨 걸고 미주를 지키죠. 돈이 최고인 세상에서 돈보다 귀한 건 결국 사랑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며 당시 소녀들의 정서적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준 거예요. 여기에 7명의 미소년이 나를 지켜주는 역할의 설정까지. 이건 완벽한 힐링 판타지였겠죠. 하지만 이 작품이 마냥 달콤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진아는 미주와 달리 책 속에서도 현실적인 상처, 성폭력 위협, 배신감 등을 그대로 짊어지고 갑니다. 현실의 우등생이었던 진아가 책 속에서도 유능한 악역이 되어 미주와 경쟁하는 모습은 도피하는 순간조차 경쟁이 되어버린 잔혹한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진아가 나중에 미주와 화해하며 구원받는 과정은 이제 경쟁은 그만하고 서로를 보듬어주자는 당시 사회의 간절한 자성이 담겨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 환상게임이 거둔 엄청난 성공은 역설적으로 당시 일본 청소년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는지를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미주가 유기와 현실에서 다시 만나는 결말. 이는 단순히 현실에서 도망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얻은 사랑과 용기로 현실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피의 완성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이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